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팔로워분들 요즘 뭐 보시는지 여쭤봤어요. 삼식이 삼촌 언급이 유독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이제 다 공개되면 한번 볼까 하는데, 근데 제 체감상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다른 한국 드라마 기대작 카지노, 무빙 만큼 어떤 열기가 끌어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려 송강호 배우의 드라마 데뷔작인데도 말이죠. 이제 막 16부작의 절반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좀 바람이 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나서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보게 될지 의문이에요. 지금 정도의 흐름이면은 썩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바로 영화 얘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네 번째 에피소드밖에 안 됐지만 오늘 에피소드가 제일 짧지 않을까 싶어요. 설계자 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될까 좀 짜내고 짜봤는데 엑기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요봄 난봄 네 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설계자 시작합니다. 우선 작품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자는 2009년에 개봉한 홍콩 영화 액시던트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이제 홍콩 영화 팬이라면은 익히 들어보셨을 법한 두기봉 감독이 제작을 맡았고 고천락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설계자는 2022년 초에 촬영을 마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촬영을 마친 시점으로 2년 조금 지나서 개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뭐 창고 영화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창고 영화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이 찍어놓고 보니까 결과물이 썩 좋지가 않거나 아니면 그 출연 배우의 어떤 사생활 문제 같은 걸로 개봉을 계속해서 미룬 끝에 최소한의 홍보만 한 뒤에 공개되거나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OTT 쪽으로 이제 선회해가지고 관객들을 찾아가는 경우, 그런 부류의 영화들을 저는 창고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준에는 설계자가 부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촬영 후에 후반 작업만 몇 개월씩 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개봉이 밀린 작품들이 지금까지도 수두룩빽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촬영 종료 후 2년 정도 지나서 개봉하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아무래도 작품성이 좀 별로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영화 왜 이래? 2022년에 찍었다고? 2년 만에 개봉하는 거야? 이거 창고 영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강동원 배우가 이동휘 배우랑 같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핑계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그 핑계고라는 프로그램의 모토가 가볍게 떠들어 제끼는 그런 콘텐츠라고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볍게 이거 언제 찍었어요? 그리고 딱 유재석 씨가 그 강동원 배우에게 질문을 건네는데 강동원 배우가 그거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강동원 배우가 밝히기를 이 홍보를 다니게 되면 영화사에서 홍보 가이드 같은 걸 주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고 기타 이제 홍보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 쭉 써 있고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써놓는데요. 아무래도 뭐 스포일러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영화 제작에 관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말하지 말 것 항목에 언제 촬영했는지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었대요. 그래서 강동원 배우가 그거 말하지 말라던데요 라고 하니까 이동희 배우가 형님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언제 찍었는지는 난 답변 안 했잖아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 좀 우스꽝스럽게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절대 말하지 말아라 라는 항목에 언제 찍었는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창고 영화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인식에 좀 박차를 좀 더 가하게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촬영 끝나고 2년 정도 뒤에 개봉하는 건 뭐 그렇게 늦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설계자의 연출은 이효섭 감독이 맡았는데요. 범죄의 여왕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공녀, 족구왕 등을 만든 독립영화 제작사 광화문 시네마의 멤버로 알려져 있고 동료들 중에 처음으로 상업영화 연출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 출연 배우로는 살아있는 복지 그 자체인 강동원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같은 헤어스타일로 도대체 몇 작품이나 동시에 찍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이동희 배우가 나옵니다. 그 카지노에서 그 장발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그 머리 스타일 그대로 나옵니다. 수염도 안 자르고요. 아마 그냥 카지노 찍다가 잠깐 짬내서 출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염만 민 상태로 천박사, 퇴마연구소나 아니면 범죄도시를 찍은 거 아닌가. 뭐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네 작품에서 머리 스타일이랑 뭐 전반적인 헤어 메이크업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냥 다 이동휘로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지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의 여왕에서 표독스러운 악녀를 선보였던 이미숙 배우가 나오고요. 안나에서 정말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던 정은채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배우가 나오는데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 극장에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극장에 가시면 좀 놀라시긴 할 거예요. 이 배우가 나오네. 근데 카메오 수준이 아니네. 꽤나 길게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을 사고처럼 되게 정교하게 설계하는 청부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의 수장이 강동원, 영일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영일은 3명의 동료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변장에 되게 능한 트랜스젠더 여성인 월천, 이 업계에서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것처럼 보이는 경력직 제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허드렛 일과 뭐 통신 교란 뭐 이런 일을 담당하는 전만, 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짝눈이라고. 이 짝눈이라는 캐릭터는 영일과 애초에 이 업체를 처음부터 만들었던 뭐 개국공신 같은 캐릭터인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영일은 이 사고가 정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노리는 청소부라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마치 우리처럼 이 사고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내가 아끼는 동생인 짝눈이를 죽였다라고 의심해요. 이 청소부는 어떤 집단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일이 하고 있는 일과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집단인데 좀 더 사이즈가 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쪽인 거죠. 극중 표현으로는 영일네 업체는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면 청소부는 대기업이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은 청소부라는 집단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 집단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워낙 영일이 일에 있어서는 좀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이고 프로페셔널하고 되게 냉정하니까 그래 뭐 리더가 저렇게 생각하는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영일에게 유력 검찰총장 후보를 죽여달라라는 의뢰가 와요. 그 의뢰를 한 사람은 그 후보의 딸인 정은채입니다. 근데 왜 이 정은채가 아버지를 죽여달라라는 제안을 하느냐. 그것도 유력 검찰총장 후보를.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의 후보 자격 검증 과정에서 어머니의 비리가 하나 밝혀졌는데 어머니가 이후에 그 미심쩍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고 정은채도 극중에서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데 각종 정은채 관련된 뭐 비리라든지 루머라든지 이런 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목숨 이런 게 위협받는 것 같죠. 정은채가 생각을 할 때 아버지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청소부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어머니를 사지로 내몰았다. 어머니를 죽인 셈이나 마찬가지야. 나아가서 나도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희생시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강동원에게 그 사건을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미심쩍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동원이 이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가 사망을 그때 했었는데 추가 사망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짝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청소부의 뒤를 캘 수 있는 의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제키는 이거 사이즈가 너무 크다. 주변에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거 우리 정체가 발각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동원은 하기 싫은 사람 그럼 빠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다른 동료들도 뭐 형이 저렇게 하자는데 뭐 또 형이 뭐 실력 하나는 확실하니까 해가지고 그 일을 맡아서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또 영일은 보는 사람이 많은 만큼 감쪽같이 우리의 흔적을 속일 수가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하게만 설계해서 그 검찰총장 후보를 사고를 위장해서 죽이면 모든 게 다 깔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이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 휠체어를 딸인 정은채가 계속해서 밀어주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그 딸이 불가항력적으로 휠체어를 놓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휠체어가 뭐 미끄러져서 내려가가지고 우당탕 쿵탕해서 검찰총장 후보자인 김홍파를 죽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죽인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비가 올 때를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를 계속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고 정은채의 어떤 행동 거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요. 그런데 김홍파가 이제 점점 정은채 관련된 뭐 비리라든지 루머라든지 이런 게 쏟아져 나오고 검찰총장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니까 갑자기 어디다 전화를 걸어요. 그러더니 이제 본인 딸 이름이 주영선인데 주영선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가뜩이나 영일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짝눈이가 죽었고 이 짝눈이가 죽은 건 청소부의 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소부에게 의뢰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 빨리빨리 계획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청소부보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마침내 비가 막 쏟아져요. 그 비가 쏟아지는 날 검찰총장 후보자가 너무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나서면서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연신 후레쉬를 터트립니다. 연신 후레쉬를 터트리는데 그때 이제 전만희가 그 기자들 중에 한 명으로 잠입을 해가지고 제키로부터 받은 무슨 소련제 뭐 어마무시한 끝내주는 플래시가 있어요. 그거를 연이어서 정은채의 눈을 향해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정은채가 순간적으로 눈이 너무 부셔서 아버지 휠체어에서 손을 떼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의 휠체어가 내리막길에서 덜컹거리면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근데 미끄러져 내려가봤자 그래봤자 뭐 한 1층도 안 되는 높이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의 휠체어가 쪼로로로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방송국 카메라들 설치한다고 온갖 전기 배선들이 비 오는 바닥에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전기선을 휠체어가 지나가요. 스파크를 일으키게 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감전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보냈더라면 혹시나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선사하는데
미디어는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를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고 계속 검찰총장 후보자를 찍기만 바쁘죠. 결국엔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감전사로 짠 설계가 완벽하게 실행이 됐는데 되는 과정 중에 원래는 제키에게 이렇게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해달라라고 맡겨놨는데 제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월천이 제키가 있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형 제키가 안 보이는데 그냥 여기서 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일은 그래도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설계대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전사를 시킨 거예요. 이제 제키가 어디 갔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키가 혹시 또 청소부랑 한패인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이제 영일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청소부도 딸을 죽이려고 할 테니 청소부도 이 지근거리에 있을지도 모르고 청소부에 의해서 마치 내 동생인 짝눈이가 죽었듯이 우리도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제키가 알고 보니 청소부랑 한패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제키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해요. 그때 이제 월천이 제키 저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는데 웬 버스가 본인을 습격하려고 해요. 정작 버스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고 근데 간신히 이제 영일은 그 버스로부터 몸을 피합니다. 때마침 전만희도 이제 설계대로 작전이 끝났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영일이 형 근처로 가다가 그 영일에 덮친 버스에 충격파를 입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죠. 이제 이 팀에는 남은 사람이 영일과 월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천은 전만희의 죽음을 못 믿죠. 아니 그렇게 귀엽고 나랑 투닥투닥거리던 애가 갑자기 죽었다고? 진짜 청소부한테 죽은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못 믿어해요. 영일은 그런 월천이 또 못 믿었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월천이 제키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봤다라고 했고 나를 그쪽으로 유인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월천이 청소부랑 또 한 통속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숨어 지내 있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정은채의 동태를 살펴요. 근데 동태를 살피는 와중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망한 장소에서 제키를 발견합니다. 제키의 뒤를 쫓아요. 그러더니 이제 제키가 영희를 쓱 보더니 짝누나 막 이래요. 영희를 보면서 짝눈이라고 헷갈린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제키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어요. 상대적으로 성격이 좀 서글서글한 짝눈이가 우리 같이 극복해 나가요 라고 이제 제키를 설득해가지고 제키가 마약을 끊게 되고 마약을 끊게 되는 동안 이제 영일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벌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 마약 후유증으로 알츠하이머를 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이 없으면 환각 증세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진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갑자기 나와요. 알츠하이머 환각 증세로 인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전사 시키려고 하는 그 디데이에 짝눈이의 환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쫓으러 자리를 이탈한 거다. 그런데 짝눈이가 이렇게 내 눈앞에 있네 이럽니다. 영일이가 이 사람이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짝눈이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키는 아니야 짝눈이는 영일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일이의 좀 폐쇄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깐깐한 성격 때문에 그 짝눈이가 사실상 외톨이가 됐고 메말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영일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정은채에게 사건 조사과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 김신록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1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따님으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은채는 당신이 기자랑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쓸데없는 루머 같은 거나 만들고 그러니까 김신록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떠나요. 이제 그거를 영일이 목격을 하고 정은채 뒤를 밟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내용이 이제 언론을 타고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보험회사에 갈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의 직원이 이무생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에요. 근데 정은채가 바로 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아해하죠. 강동원이 바로 수령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해서 이제 이무생의 사무실에다가 도청기를 설치를 해요. 이무생이 약간 좀 은어를 쓰면서 누군가와 막 되게 긴밀하게 통화를 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피보험자 처리하고 의뢰인들 뭐 요구 들어줘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강동원은 이 이무생이 청소부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 정은채가 또 보험회사를 찾아오더니 보험금을 수령해요. 보험금을 수령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는데 갑자기 정은채의 모습이 월천으로 바뀌면서 이제 월천은 트랜스젠더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장 이런 거에도 되게 능하죠. 월천으로 바뀌더니 월천이 그 돈가방을 들고 차량에 탑니다. 근데 차량에 타자마자 벨소리가 띠링띠링 울려요. 그래서 뭐야 하고 받아봤더니 이제 영일이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월천이 아니 우리 설계대로 됐으니까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어머니 연명치료하고 있어. 어머니한테 이 돈 안 갖다 드리면 어머니 연명치료 더 이상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일이 근데 왜 하필이면 청소부 사무실에서 네가 나오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월천이 형 나 못 믿냐? 청소부 제발 그딴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아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형이 내 전화를 안 받았잖냐? 우리 직접 좀 얘기 좀 하자. 형 여기 있지? 나 보이지? 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일이 월천 근처에 있어요. 영일이 그냥 그 돈 갖고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천이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서 형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다 메말라 죽이냐. 형은 도대체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짝눈이도 형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메말라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짝눈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일이가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소화전을 때리는데 그 소화전을 때리는 이유가 이 모든 월천 주변에 있는 상황을 영일이가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까지나 약간 협박 용도로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월천이가 자기를 긁으니까 닥쳐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월천이 사망을 하죠. 영일이는 어떻게든 이 이무생 청소부를 담그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이게 제가 결말까지 안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말을 안 말할래야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결말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영일이 이 청소부를 담글 수 있는 설계를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이제 유리창 설치 업체의 기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 유리창이 특정한 높이에 다다랐을 때 이제 햇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된 햇빛에 그 눈뽕을 맞은 운전자 앞에 마침 이무생이 지나가기를 계획을 해가지고 이무생을 차에 치여 죽여버릴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 와중에 이동휘가 모스맨의 정체를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문사에 잠입을 해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모스맨의 정체입니다 하면서 트는데 모스맨은 누구냐? 이제 이동휘가 믿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인 인물이에요. 이동휘 캐릭터는 약간 음모론자 유튜버예요. 이동휘 채널이 하우저 TV인데 윗대가리들이 다 이거를 다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모스맨이 이 일을 다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스맨의 정체가 강동원인 거예요. 강동원은 막 당황하죠. 제가 어떻게 나의 존재를 알지? 그럼 제가 청소부인가? 뭐야? 근데 알고 보니 이무생이 강동원이 생각했을 때 영일이 생각했을 때 이무생은 어디까지나 청소부로서 자신의 의뢰인과 접촉을 해가지고 사건을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무생은 그냥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강동원이 깨닫고 내가 엄한 사람 죽였구나. 나의 이런 의심병, 나의 이런 주변을 믿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결말을 이끌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강동원의 망상과 착각이 보험회사 직원을 죽인 거죠. 이거는 다 내 잘못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했을 때 맞닥뜨리게 된 경찰이 김신록이죠. 그래서 김신록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이걸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니 유리창을 특정 높이로 띄웠을 때 햇빛이 이렇게 반사될 거를 계산해서 사람들을 거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살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합리적인 의문이죠. 그러니까 강동원이 네 제가 다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재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를 갖고 오세요. 증거를.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뭐 검찰총장 후보자도 당신이 죽였다? 이미 자기가 검찰총장 후보자 죽였다고 한 사람 있어요. 그 오늘 잡힌 그 하우저 TV인가 걔도 똑같이 무슨 이상한 음모론 얘기하더만. 당신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가보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동원을 이제 미친놈 취급하고 당신 같은 사람들 그냥 말이면 다 믿어줘야 됩니까? 그런 거 다 우리가 하나하나 수사에 나서고 조사하면은 경찰 일 못해요 제대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강동원은 약간 어이가 털려서 돌아가죠. 진짜 내가 정신병자인가? 진짜 나의 망상과 망각이
나를 이 지경으로 이끈 것인가? 내가 지금 다 헛것을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김신록이 진짜로 청소부였던 거예요. 강동원의 의심,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의 의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고로 위장해서 고도의 설계 끝에 죽여주는 살인 청부 업체. 그러니까 강동원의 의심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죠. 청소부란 존재는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영화가 딱 강동원까지 청소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으로 묘사가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예, 좀 두서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영화 자체가 좀 두서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제가 요약을 해본다고 했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우선 이 작품의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았던 점이 참 나름 초중반부까지는 흥미로워요. 초반 10분 동안에 이제 영일과 팀원들이 청부 살인을 어떻게 사고로 위장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꽤나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제키, 월천, 전만이가 제각기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겟 초반 10분 동안 나오는 이제 살인 청부 대상은 이제 현봉식 배우가 분한 약간 뭐랄까 양아치 건달 느낌의 건설사 사장인가 그런데 살인 청부 대상을 덫으로 몰아가는 듯한 연출이 약간 리버스 감시자들 같은 느낌이 나요. 모든 거를 다 설계하는 설계자가 이제 정우성 캐릭터인데 그 설계자에게 경찰인 걸 최대한 티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접근을 해 일망타진하는 경찰팀이 이제 설경구와 한효주가 속해 있는 경찰팀이잖아요. 그 둘이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스 감시자들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꽤나 흥미롭게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봉식이 저쪽 길로 가게 만들고 저런 식으로 현봉식이 후진하게 만들고 결국 이래서 사고로 위장한다. 이거 꽤나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살인 청부를 의뢰를 받았을 때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살인 청부 대상을 어떻게 사고로 위장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지 이제 논의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논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낸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아이디어가 과연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왜 비 올 때를 기다리자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감전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렇구나 저렇게 구현을 해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입니다. 그걸 빼고는 좋았던 점이 딱히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좀 좋았던 점이고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정확하게 딱 그 말씀드렸던 초반부, 초중반부 이제 오프닝 10분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우리가 어떤 사고로 위장해서 살인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부분까지만 흥미롭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쉬웠던 점들의 향연입니다. 뭐냐면 대단히 정교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데 지나치게 우연에 기대요. 이제 곧 장마철이다라는 설정이라도 있으면 이제 비 올 때를 기다리죠라는 이 영일의 말에 힘이 실리는데 극 중의 배경은 이제 겨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절도 아닌 상황에서 무슨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비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는 내내 저러다가 그냥 검찰총장 되겠다. 저러다가 그냥 사퇴하겠다. 그럼 어떡할 건데? 뭐 플랜 B라도 갖고 있나? 뭐야 없어? 이런 생각이 물씬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정교하게 설계한 게 결국에는 날씨에 기대는 거잖아요. 우연에 기대는 거고 그 부분이 좀 벌써부터 좀 짜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정은채가 카메라 플래시에 놀래가지고 잡고 있던 휠체어 손잡이를 놓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의아함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눈뽕 해가지고 쇼크를 입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카메라 플래시를 통해 본 아이돌과 배우의 차이를 검색을 해보시면 소녀시대 유나 그리고 수지 그리고 샤이니의 민호 이런 아이돌 가수들은 행사장에서 막 거의 카메라랑 싸워요. 막 진짜 카메라 플래시가 엄청 쏟아지는데 눈 하나 꿈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되게 그윽하고 사슴 같은 눈망울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쭉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섹션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강하늘 배우가 한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이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감당을 못하고 막 아우 눈 아파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은채가 극 중에서는 그냥 평범한 변호사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플래시에 충분히 당황하고 그 중에서도 무려 소련제 플래시를 통해서 정은채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충분히 휠체어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래도 감전사는 말이 안 되지 않아 싶은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작에서도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달라라고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는데 여기서도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주인공은 이제 감전사로 위장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근데 이게 원작에서는 하늘에다가 연을 날려가지고 그 연이 이제 전깃줄에 닿고 그 연 끝에 연선이 휠체어에 닿아가지고 감전사하게 만드는 설계를 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우연에 기대죠. 물론 그 영화 내에서는 연이 전깃줄에 닿게 하기 위해서 고천락이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곤 합니다. 설계자의 감전사 방식이 연에 기댄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비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이게 무슨 설계야. 비 안 오면 어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단 아쉬웠고 그리고 야심의 크기에 되게 반비례하는 각색 능력을 영화 곳곳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각본 또한 이제 이호섭 감독이 집필을 했는데 원작을 그럼 각색을 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원작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뭐 권력,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호섭 감독이 농도 짙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뭐 권력이네, 카르텔이네,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알아서 춤추는 뭐 옐로우 저널리즘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산만해집니다. 약간 청소부와 영일 간의 대결 혹은 청소부 집단과 영일 집단 간의 대결로만 압축을 해도 갈등 구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영화 90분 한 95분 정도 하는 데 있어서 밀도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일 텐데 권력자들은 청소부란 존재를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유튜브 채널들이 앞다투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유튜브 채널 못지않게 기성 언론들도 옐로우 저널리즘적인 행태를 보이고 이제 경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고 강동원은 이거 알고 보니 나의 그냥 망상인가? 나의 그냥 잘못된 오판인가? 등이 버무려져 있다 보니까 너무 파편화돼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을 봉합하는 장치가 영일의 망상. 이게 결국엔 내 망상이었나 보다. 내가 너무 신경쇠약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나 보다. 라는 이런 설정도 되게 급작스럽고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영일의 망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망상인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월천도 실제하는 인물이고 전만도 실제하는 인물이고 짝눈도 실제하는 인물인 것처럼 영화는 묘사를 하는데 그럼 망상이 도대체 뭐가 망상이라는 거야? 그냥 주변을 믿지 않는 의심 정도라는 거야? 신경쇠약이라는 거야? 그 와중에 청소부는 실제한데 김신록이 청소부래. 이러니까 뭔가 판은 있는 대로 벌려놓고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수습을 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마저 그동안 자세히 다루지도 않고 그냥 뜨문뜨문 흩뿌려 놓은 그냥 정신착란 증세입니다 하면서 끝나니까 좀 혀를 끌끌 차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욱더 큰 혼돈을 안겨다 주는 요소가 바로 강동원 배우의 발성이에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희극인들이 왜 이경영 배우 성대모사 할 때 되게 과장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영 배우가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닥쳐 이 병신새끼야 이러는데 희극인들은 마치 닥쳐 이 병신새끼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진행시켜 뭐 실제로 이경영 배우는 단 한 번도 진행시켜라는 대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막 황재성, 권혁수, 곽범 이런 분들이 막 진행시켜 이 새끼가 또 내 새끼 까먹었나 보네 뭐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경영 하면은 마치 좀 뭉개진 발음의 대명사가 됐는데 강동원 배우가 거의 그 수준으로 발음을 할 때가 있어요.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마다 영일의 내레이션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일의 시선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 영일이 누가 청소부다. 아 얘는 이래 가지고 청소부에 협력하는 애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분석을 막 계속해서 속사포까지는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마디마디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정작 영일 캐릭터는 그렇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변 모두를 의심하고 앉아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영일은 상대방을 의심하는지 혹은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무생이 뭐야? 청소부가 아니라고? 왜 아닌? 뭐라고 하는 거야? 에? 뭐라고요? 야, 이게 자막 못 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고 영화가 경우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실제로 영화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도 하고 그 설계대로 우리가 한번 좀 따라가가지고 아 영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구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 보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 너무 답답한 측면이 컸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게 다 망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앞서 언급했듯이 이 캐릭터는 뭐 어떻고 저 캐릭터는 뭐고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고 아니면 도대체 청소부는 왜 영일례를 처단하려고 하는 거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청소부는 그냥 망상이라는 게 아니라고? 청소부가 있다고? 아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아쉬운 측면이 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우저 TV라는 그 이동희 배우가 맡은 역할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모론 유튜버가 이제 모스맨의 정체는 강동원이다라고 까발리는데 일단 그렇게 까발리는 것 자체가 강동원 애가 저 정도로 허술하구나. 그러니까 음모론 유튜버에게 신상이 따일 만큼 정교하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거기서 그 강동원 패거리가 실력이 없어 보이는 점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이동희 캐릭터는 도대체 그러면 저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었나? 그냥 방구석 페인이라서 시간 빌 게이츠라서 맨날 뭐 이런 정보 들여다보고 저런 정보 들여다본 건가? 정은채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났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어이도 없고 좀 불필요한 캐릭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싶었던 캐릭터 설정은 바로 월천이에요.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수술 전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나오는데 이제 원작에서는 그런 설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신의 귀재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려고 트랜스젠더 여성 캐릭터를 쓴 건가 싶은데 그냥 호리호리하고 키 큰 남성으로 설정했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냥 뭐 평소에 상수룩, 홍상수룩을 즐겨 입는 여성으로 캐스팅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왜 굳이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설정을 해놨지? 그럼 반대로 또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야 그럼 트랜스젠더 여성이 뭐 안 될 이유는 또 뭐야? 그 말씀 자체도 맞아요. 트랜스젠더 여성 그래 뭐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러면 트랜스젠더 여성이란 캐릭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러브라인 같은 걸 형성하려고 해요. 되도 않게. 전만이랑 그 월천이 막 잠복근무 같은 거 할 때 계속해서 누나 나 좋아하죠? 나한테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막 이런 드립 치고 그리고 월천은 전만이에게 아유 나 너 같은 거 안 좋아해. 막 이런 식의 대사를 하니까 저런 그냥 시시껄껄렁한 러브라인 같은 걸 조성하려고 트랜스젠더 여성이란 캐릭터를 쓴 건가? 라는 불필요한 의심마저 생기고 나중엔 그래서 월천과 영일이 지근거리에서 형은 나 믿어야 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뭐야? 뭐 사랑의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천이 약간 그 강동원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이 팀에 조인했다라는 암시를 이제 전만이가 농담으로 하거든요. 월천이 이렇다 할 대꾸를 안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호감을 갖고 있나 보다. 근데 마지막에 거기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형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날 안 믿으면 안 되지. 진짜 형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무슨 뭐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 토로야? 이런 감정을 우리 보고 느끼라는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남성, 여성과는 달리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하면 좀 중요한 설정 변경이다 보니까 나름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 이유가 없고 그래 뭐 이유 없어도 되지 뭐 트랜스젠더 여성 그냥 그렇게 그려내면 되지 뭐 했는데 그렇게 그려낸 것이 알량한 러브라인이었다라는 게 되게 의아했고 보는 내내 좀 혀를 끌끌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앞뒤가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또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도 또 거기서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이 청소부다라고 영일이 의심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 접근인 게, 그러면 그 보험사 직원은 본인에게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사람을 한 명씩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죽인 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회사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보험회사의 고위직 자리 같은 곳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한패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여러모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0. 아, 이건 좀 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은 순살자이 실사판입니다. 자이 브랜드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많이 빼먹어가지고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잖아요. 뭐 자업자득이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됐고 이 설계를 토대로 만든 영화 내용마저 부실했고, 그 영화의 내용을 채우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라든지 아쉬움이 너무 넘쳐나서 네, 이런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좀 씁쓸하네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아쉬운 얘기만 토로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네 번째 에피소드도 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 동조자입니다. 다음에는 원더랜드를 다루려고 하는데, 원더랜드는 진짜 좀 창고 영화 느낌이 들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촬영 끝난 지 거의 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아유, 뭐 괜한 기우겠죠. 예, 뭐 아무래도 출연진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돈 벌어야죠. 그래가지고 미룬 거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동조자 그리고 원더랜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메일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무비퀴즈뱅 gmail.com으로 요즘 뭐 보시는지, 왜 보시는지, 어떤 점이 매력 포인트인지, 혹은 그 밖에 저에 대한 피드백, 뭐 혹은 비난, 비판, 뭐 칭찬 다 상관없으니까요. 메일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롤린스였습니다.